지금 정부에서는 금융위 대출 규제 확대 방침, 비주거용 투기성 1주택도 겨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1주택자도 위험한 거예요. 그냥 세입자만 위험한 게 아니라 1주택자도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임대 사업자 중에서 상가랑 오피스, 아파트 이런 여러 유형의 주택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유형을 이용한 사람 중에서 비주거 부동산의 수익이 그냥 주거의 수익보다 크다면은 그냥 비주거형 임대사업자로 분류해 가지고 규제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는 상가라든지 이런 규모의 수익이 크면은 요것도 규제를 하겠다. 이제 그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대출 만기가 되잖아요. LTV 0입니다. 지금 검토가 있는 게. 임대사업자 종료되잖아요. 대출 LTV 0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은행에. 근데 이게 올해에 15%에서 20% 올렸는데 이거 25%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은행의 자본 부담금이 점점 커진다는 겁니다. 자본의 부담금이 커진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은 주담대로 시장에 내줄 주담대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주담대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대출도 옥죄이고 그다음에 기존의 1주택자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재를 가하잖아요. 비거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는 1주택자도 위험해요. 1주택 고가 주택도 위험해요. 무주택자는 지금 너무 위험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비아파트 형식으로 유지했던 임대사업자 이런 비주거용에 대한 주택에 대해서도 규제가 좀 가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안 되죠. 뭐 다 규제입니다. 이거 하면은 좀 돈 벌면 안 돼. 넌 투기꾼이야. 안 돼. 넌 마귀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다주택자 막이라잖아요. 어떤 분이 상담하다가 전 막이래요. 지금 정부에서 하면서 울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앞으로 1주택자, 무주택자도 조금 힘들어집니다. 무주택자는 위험해지고요. 1주택자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주택자는 불가피하게 올라가는 가격들을 보면서 굉장히 힘들어할 겁니다. 아니, 고가주택이 이렇게 올랐는데 중저가는 아직 덜 올랐거든요. 중저가라도 잡아야 됩니다. 시장 상황이 지금 이렇습니다. 방금 요약을 하면은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의 무서움 그리고 언론에 쏟아내는 무서움의 가림막에 지금 시장의 상황과 미래의 방향성을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급지 둔화도 있습니다. 좀 물건들로. 하지만은 쌓여 있는데 하방 경직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했기 때문에 2월에 지금 거래량들이 굉장히 높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소개를 좀 시켜드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유세 폭탄으로 집값 100% 폭락한다. 이제 댓글 몇 개를 읽어드리고 이재명 씨의 X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재명 씨를 잘 모르네요. 집값, 보유세 엄청 오를 겁니다. 보유세 5% 많은 게 아니에요. 연 50%도 매길 사람입니다. 앞으로 집값은 100% 확률로 폭락합니다. 100% 폭락한대요. 폭락할 때까지 계속 보유세 올릴 테니까요. 이재명이 보통 사람인 줄 아시나 보네요. 여기 주인장님은.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왜 이재명을 모를까요? 이재명 씨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했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분인지 알았거든요. 어떤 사람인지 압니다. 제가 더 잘 알걸요? 같이 근무를 했는데 기조실에서. 그리고 보유세가 오를 겁니다. 그런데 집값이 보유세 때문에 100% 떨어진 걸 확실히 생각합니다라고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보통 사람 아닌 거 아는데 그래서 좀 무서운 게 있어요. 시장을 이기려고 하면은 분명히 부러질 겁니다. 자, 보세요. 보유세 때문에 100% 폭락한다고요? 제가 팩트를 보여드릴게요. 팩트를. 잘 안 보이죠? 그냥 색깔만 보세요. 1986년부터 2006년까지 매월 여기는 연도 86, 87, 88, 89 여기는 1입니다. 이렇게 시장이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떨어진 게 더 많네. 빨간색보다 파란색이 더 많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볼까요? 이게 누적입니다. 연도 86, 7, 또 2006년도까지고요. 그리고 그 월별 상승률 하락률의 누적입니다. 87년도에 올랐습니다. 88년도 88 올림픽 있었죠. 유동성장이 펼쳐집니다. 90년도까지 극대화되죠. 그리고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98년도에 많이 내려가고 그 다음에 2008년도, 9년도, 10년도 서브프라임 때문에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내려가잖아요. 요런 게 이제 합쳐지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요런 그래프가 됩니다. 요렇게 이게 이제 누진을 한 거거든요. 우상향을 했습니다. 그 누진을
사실 이거는 증감률만 표시를 한 거고요. 86년부터 서울의 증감률만 표시한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누진율입니다. 누진이 되어 가지고 올라간 걸 보면요. 가격들이 떨어졌습니까? 결국은 작은 하락과 큰 상승이 결합해서 우상향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세금이 여기서 이제 말씀을 해 주셨죠. 월세 때문에 폭락할 거고 이거 100% 폭락합니다라고 했죠. 규제 때문에 세금 때문에 폭락시킬 거예요. 보통 사람인 줄 아시네요라고 얘기했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2005년 1월 5일 날 종부세를 시행을 합니다. 발표가 아니라 시행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 831 대책 때 이제 취득세 실거래 신고 의무화를 합니다. 양도세 중과 50% 중과 발표합니다. 3주택자는 60%였습니다. 중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세죠. 가격이 훌쩍하고 올라갔습니다. 훌쩍하고. 근데 이 와중에 거래를 막는 정책을 냅니다. 초과이익 환수제를 최초 시행합니다. 제초안이라고 하죠. 2006년 9월 25일 날. 이 결합돼 가지고 급등을 해버립니다. 집값이. 짧게 이거는 얘기할게요. 오래된 얘기니까. 급등을 했습니다. 안 떨어졌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게 2005년이거든요. 2005년, 2006년입니다. 2005년도에 쭉 가다가 뭐 이런 양도세 중과 종부세 시행을 했습니다. 종부세 시행을 할 때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2%대 오르고 1.93% 올라갔잖아요. 종부세 시행했습니다. 한 달 찔끔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좀 둔화되는 것 같은데 이때가 왜냐? 중과세 발표를 했거든요. 831 대책 때 찔끔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6년도 돼서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이때 또 뭘 했냐? 쭉 하다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좀 둔화가 되다가 급하게 올라가는데 요때 또 뭘 했냐? 요때 이제 초과이익 환수를 했어요. 급등합니다. 급등. 가격이. 세금으로 잡았나요? 규제로 잡았나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올라갑니다. 이 올라가는 거. 이때 2017년 8.2 대책. 양도세 중과 부활. 이때는 3주택자가 그 세율이 원래는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제 소득세 구간 자체가 40%였어요. 근데 1년 뒤에 42%로 올리고 그다음 45%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때 중과세가 40%의 3주택자가 중과가 20% 최대 60이었고 그리고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66%였습니다. 이때 세율 구간이 66%가 최대 구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2017년도도 쭉 올라가다가 이게 8월이거든요. 너무 오르니까는 8.2 대책 발표한 거예요. 그러다가 찔끔 감소됐어요. 그러다가 급등합니다 또. 지금 안 되겠다. 2018년도 이것도 예고를 해가지고 제초안을 부활시켰습니다. 여전히 잘 올라갑니다. 이렇게 너무 급등을 하다 보니까 2018년도 9.13 대책을 싹 내버리죠. 조금 둔화가 됩니다. 이때 2019년도에 뭘 시행했냐?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합니다. 3.2로 하는데 가격은 떨어졌나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종부세 세율 4%로 20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종부세를 2021년도에 6%로 인상을 했습니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때 양도세 중과세율도 시행합니다. 30%로. 2021년도에. 근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이걸 단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못 잡았다라고 하고 틈새를 이용했다고 하지만요.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사람이 그나마 틈새를 찾은 거지 이걸 아예 막잖아요. 그러면 누적 수요가 더 빠르게 쌓이면서 폭발을 합니다. 나중에. 그러니까는 이겁니다. 결국은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는 무시 못할 겁니다. 처음에 잡겠다 하고 강력하게 하겠죠. 그러면은 조세의 저항이 생깁니다. 그리고 조세의 정가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피해자는 누가 볼까요? 그리고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세율 인상 시기를 따져봤더니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때 종부세 시행할 때도 굉장히 컸죠. 그때는 가구 단위로 매겨가지고 그 가구 단위로 매긴 게 헌법 불일치가 일어나가지고 요거 국민들한테 세금 다시 돌려줬습니다. 이때 이명박 정부 때 다시 돌려줬죠. 이거는 위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이때 최고로 많이 올랐죠. 2002년도 이때는 왜 올랐느냐? 이때 이제 월드컵 있을 때 이렇게 국제적 이벤트가 있을 때는 가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튼 이게 세율 인상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은 집값을 내리려고 했던 게 있을 때마다 가격이 올랐고 거꾸로 뭐가 잡았느냐? 뭐가 잡았을까요? 하락 요인은 이거였습니다. 딱 지금 86년도부터 87년도부터 있지만요. 이 이전에도 있습니다. 78년도에 급등했습니다. 근데 80년도에 2차 오일 쇼크가 와서 급락을 했습니다. 부양책을 쓰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일 쇼크 있었죠. 그리고 언제 하락했냐? 공급 때문에 하락했습니다. 이만호 건설, 노태우 정부 때 이만호 건설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만호 건설 때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만호 건설 때문에 이렇게 크게 빠집니다. 마이너스 4.5, 마이너스 3.3 이렇게 빠지잖아요. 조금 올라간 데 있지만 이게 거의 4, 5년을 지속이 돼요. 4, 5년을.
자, 그리고 언제 빠졌냐? 이때 빠졌거든요. 이때 뭐냐? 97년도, 98년도 IMF 때 빠졌습니다. 이게 뺐거든요. 그리고 2004년도에 한번 빠졌어요. 카드 대란이 일어났거든요. 제가 말로 하는 거를 이제 숫자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한 번은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또 이거 말로 한다고 하고 이 또 허위 정보라고 할 것 같아. 이건 KB에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 정리한 겁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다가 언제 빠졌냐? 금융위기와 공급 때문에 빠졌습니다. 2008년하고 2013년도에. 이때 송파 강남 쪽 많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곡동, 자곡동 요때 나왔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래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금융위기 플러스 공급량이 많아서 요때는 가격을 잡았습니다. 하락 요인은요. 국제위기와 공급입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국제적인 위기였죠. 이것도 금리 급등 자이언트 스텝 6차례 했잖아요. 이때는 공급량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공급량을 압도했던 게 금리 급등이었거든요. 국제적인 정세가 잡은 거였어요. 지금 이 그래프가 지금 그때 잡았을 때 시장의 하락입니다. 근데 이 하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 때 일어났던 유동성장이 일어났던 시장의 가격들을 크게 올려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시장의 가격들은 뭘로 움직이느냐? 통화량으로 움직입니다. 이 통화량의 그래프를 이번에 뽑은 거거든요. 이 통화량이 집값하고 오버랩을 시켜보면요. 집값하고 비슷하게 갑니다. 이 통화량이 느릴 때가 있고 증가 속도가 빠를 때가 있습니다. 그 느리고 빠름을 결정하는 게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지금 유동성을 잠군다든지 대내외적으로 부동산의 유동성을 잠군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가격들의 움직임에 자극을 주는 거지 이 가격의 상수는요.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이 통화량이 움직이는데 이 통화량을 제재를 어떻게 하냐. 정책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화량의 제재를 또 어떻게 하냐. 국제적인 위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이 통화량의 팽창으로 가격이 일어나는데 여기 계신 분은 세금으로 한다고 합니다. 세금이 잡았나요? 세금이 못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키워드 그거예요. 되게 무섭지만 견뎌야 된다. 되게 큰 협박이지만은 견뎌야 된다. 저는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결합을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불공평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입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위기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견뎌야지만 우리가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위기다. 무서워.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 끝났다. 라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책이 있다. 근데 좀 불안하긴 한데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고 사법에 대한 것까지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손을 댔잖아요. 그래서 연임한다 이런 얘기 헌법을 고쳐가지고 연임한다 할까 겁납니다. 근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옮겨간 거죠. 그리고 또 한 분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이 뭡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대안을 제가 자주 말해서 얘기가 좀 하기 그렇는데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장이 심각하잖아요. 심각한 게 규제로 심각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뭐 여야 합의를 하기 어렵겠지만은 이상적인 거는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우선은 매수 수요보다 매도 물건들, 물량들을 시장에 내놓는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매도 물량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수 희망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도 물량과 매수 희망자가 있는데 여기에 이런 식으로 몇 명들이 있다고 쳐요. 매도 물량이 있고 매수 희망 물량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요게 매도 물량하고 매수 희망자랑 똑같으면은 시장이 뭐 이런 건 이상적이라 없습니다. 안정적이지만은 지금 정부에서 무엇을 했냐면요. 요만큼을 규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량이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만큼 규제를 했으면은 지금 요 물량 있죠? 요 물량과 이 매수 희망자들이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그리고 매수 희망자는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기가 서울이라고 치면은 매도 물량이라고 했잖아요. 서울의 매도 물량은요. 수요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제한적입니다. 이 사람들이 요렇게 경쟁하도록 지금 만든 겁니다. 여기 지금 이만큼을 묶어놨어요. 실거주자만 들어올 수 있대요. 근데 실거주 희망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경쟁이 되죠. 근데 경쟁에서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들만 여기에 탑승을 하는 거죠. 그러려면은 이제 대안이 뭐냐? 간단하죠. 간단하다고 하면은 되게 무서운 얘기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래의 물량들이 나오게 해야 됩니다. 허허제. 이거 폐지해야죠.
그러면은 기존 물량이 나옵니다. 요 물량 원래 이 매도 물량이 이 매수지 희망자랑 조금 더 인제 가격이 빠지려면요 여기 신규 물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신규 물량이 요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이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은 요거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삼더라도 여기 있죠. 요거를 풀어 줘야죠. 풀어 주는 게 토지 폐지 일단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거래를 높이려고 하면은 투기과열지구 그다음에 조정 대상지역 요것도 풀어야 됩니다. 왜냐? 투기과열지구는 재개발, 재건축 요거에 거래를 못하게 합니다. 예외사항 외에는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토호제를 폐지하고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역으로 재건축 물건을 묶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양도세 중과 폐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 물건이 안 나오잖아요. 이 경쟁하고 있잖아요. 이 경쟁이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되냐? 더 안 좋은 물건지로 가서 여기를 선택해야 되거든요. 밀려나잖아요. 양도세 중과를 풀어야지 여기에서 경쟁할 수 있는 물건이 많이 나오면은 그나마 시장이 가격을 조정합니다. 처음에는 조정 못 해요. 왜 못하냐? 지금까지 규제를 너무 많이 해서 부작용이 너무 크거든요. 적체 수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적체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부작용으로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거는 시장이 조정을 합니다.